안녕하십니까. 한자급수 시험 대비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서는 한자급수 시험에 직접 시험에 나오는 범위는 아니죠. 육서가 뭐냐, 육서와 관련돼서 뭐 물어본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어문회 같은 경우는 초창기만 하더라도 육서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죠. 한 2문제 정도 육서 관련해가지고 2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육서 문제는 싹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급수를 안 가리고 육서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다른 단체도 뭐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육서 왜 배웁니까? 육서가 우리 한자 어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수많은 한자 어휘의 분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 공부하는데 체계가 되는 거죠. 그 논리를 부여하고 맥락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논리 맥락이 있어야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잖아요. 훨씬 효율적이고. 이 한자라는 이 문자, 이 수많은 어휘 자체가 자칫 이게 태생 자체가 비논리적이잖아요. 한글은 아예 만들어질 때부터 창제 원리를 밝히고 했기 때문에 유래가 분명하고 논리 맥락이 분명한 문자지만은 한자는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없는 논리를 이 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이런 논리 맥락을 만들어준 거고 체계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 논리 체계를 배워야지 한자 학습하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자 학습하는 사람이라면 또 기본적으로 좀 알아줘야 될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기본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이 육서를 꼭 강의를 합니다. 이 기회에 좀 육서가 뭐다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육서의 서는 문자를 의미하죠. 문자. 서자가 글서자인데 여기서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문자를 6가지 분류 기준으로 나눠본 거구나. 누가 나눠봤냐면요. 후한때, 한나라 후기 후한때에 유학자이자 경학자인 허신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허신이라는 분이 한번 나눠봤어요. 당시 어휘가 한 9,353자 정도 되는데 만자가 채 안 되죠. 이 한자 어휘를 가지고 당시는 지금보다 어휘 수가 좀 적은 편이었죠. 이 이후로 어휘가 살이 붙고 늘어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한안대자전, 민중서름에서 만들어진 한안대자전만 하더라도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한 4만여 자 실렸었고요. 그 뒤에 이제 몇 번의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안 쓰는 한자들 다 이제 잘라내면서 지금은 한 2만여 자 실렸던데 한 그 정도. 그리고 한어대자전이라고 중국에서 만든 자전 같은 경우에는 한 1990년에 만들었죠. 그거 같은 경우는 한 5만여 자 실렸어요. 강의자전 같은 청나라 시대 때 강의자전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은 어휘가 실렸었는데, 그러니까 또 이 허신 이분이 당시 그 육서를 만들 당시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한 만자가 채 안 되는 이 정도 어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만자 된 거죠. 아무튼 수만자나 만자나 어휘가 많기는 마찬가지죠. 이 수많은 한자 어휘에 이 맥락이 없이 체계가 없이 이 한자를 막 배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자 문자 자체가 어려운데 거기에 맥락과 체계가 없다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허신이란 분이 6가지 분류 기준으로 딱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당시 어휘, 이 정도 되는 어휘가 이 6가지 기준 안에 다 나눠지더라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6가지가 뭔지 배워보자고요. 첫 번째가 상형 문자 많이 아시죠? 상형 문자고요. 두 번째가 지사 문자라는 겁니다. 가리킬 지자에다가 일사자. 요 2가지 이 2가지 문자 만들어지게 된 원리가 요게 이제 글자 창조의 원리라 그래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그러니까는
아예 없는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형과 지사는 한자라는 문자 자체가 처음 태생하게 된 그 원리예요. 그 둘은 또 어떻게 다르냐면은 공통점은 아무튼 글자 창조의 원리,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건데 이 상형은 이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 구체적인 주변 사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문자라 그러면 이 지사는 사상이나 무슨 개념이나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표현해야 될 그런 사상, 개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추상적인 것들을 문자로 표현한 겁니다. 상형 같은 경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하늘에 떠 있는 동그란 이 태양, 해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처음에는 비슷하게 해하고 정말 비슷하게 그렸겠죠. 그러다가 이제 변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날일자 이 모습으로 쓰고 있는데 본래 해의 모습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초승달 모습을 본떠서 만든 뭐 달월자라든지 또는 산봉우리 솟아있는 산봉우리 세 개 이 모습 보고 만든 외산자라든지 또는 뭐 나무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만든 나무목자라든지 주변 자연 사물의 모습 보고 만든 거잖아요. 이뿐만 아니고 자연 사물 아니고도 우리가 사용하는 뭐 생활 속의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동물 같은 경우도 그 모습 그대로 본떠가지고 만들다가 획이 줄고 변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조나 물고기어나 뭐 말마나 이런 문자들이 된 겁니다. 상형 문자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거라 그러면 지사는 어떻게 다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개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표현할 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선 위에 물체가 있는 이 모습 보고 만든 문자가 뭐 윗상자, 반대는 뭐 아래 하자 또는 이런 식 말고 기존에 있던 상형 문자에다가 기호적인 의미의 획을 추가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뿌리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 근본이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나무목에다가 이쯤에 있는 게 뿌리지, 뿌리가 근본이니까 이 글자는 근본을 의미하는 거. 예를 들자면 또 끝이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를 만들고 싶어요. 끝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나무 끝에 있는 가지 끝을 끝으로 표현하자. 그래가지고 끝말자. 나무목에다가 가지를 의미하는 한 획을 추가한 거예요. 칼날을 의미하는 글자도 칼도자. 이 칼도자는 상형자예요.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이 칼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만든 글자인데 거기다가 이쯤에 있는 게 칼날이지 해가지고 한 획을 추가해가지고 칼날이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상형과 지사는 맨 처음 문자가 탄생하게 된 원리예요. 글자 창조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나올 회의와 회의 문자라고 있습니다. 모을 해자에다가 뜨드자. 이게 좀 좁네. 여기를 지우고 설명할 게 여기도 많으니까 여기 지워도 되겠죠. 이거 뭐 거기다 우리 교환에 다 적혀져 있는 거고 따로 무슨 필기할 건 없으니까. 세 번째가 회의. 회의 문자. 이게 모을 해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뜨드자. 뜻을 모아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글자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고요. 네 번째가 이제 형성이라는 건데 이 모양 형자에다가 소리 성자입니다. 회의와 형성은 우리가 1, 2번에서 배웠던 상형과 지사랑은 어떻게 다르냐면 안 나오네.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회의와 형성은 아까 상형과 지사가 글자 창조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회의와 형성은 글자 조합의 원리입니다. 조합의 원리. 조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두 부분, 크게 두 부분을 이렇게 합친 거죠. 두 부분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대부분은
각각의 두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또 회의와 형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회의는 새로운 의미, 예를 들자면 밝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밝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아예 없는 데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상형자인 날일자하고 달월자, 물론 밝다라는 의미의 글자, 이 밝을 명자가 애초에 이 모습은 아니었고 얘가 날월의 모습이 아니고 창문을 의미하는 이 글자였긴 한데요. 이제 이 모습이 이제 변해가지고 지금은 날일로 쓰니까 날일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창문에 떠있는 달의 모습을 보고 애초에는 만들었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날일과 달이 합쳐진 이 글자로 쓰니까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밝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없는 데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상형자인 날일과 달을 합쳐가지고 이 해만 있어도 밝은데 달까지 있으니까 오죽 밝겠어요? 밝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숲이라는 의미의 글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숲을 님자가 있죠?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기존에 있던 나무 목자 두 개 합쳐가지고 나무 여러 나무가 합쳐져가지고 숲이 됐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하나가 더 더해지면 뭐예요? 하나가 더 더해지면은 숲을 3자 되잖아요. 이것도 숲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랑 차이라면은 이거보다 3은 더 빽빽해요. 그래서 빈틈이 없는 거, 빈틈 없이 뭐 경계 선다 그럴 때 삼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럴 때 이 3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숲에 나무가 빽빽한 이 모습 본떠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글자 각각의 의미를 합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럼 형성은 어떻게 달라요? 이것도 합친 건데 회의가 각각의 의미만 가지고 합친 거라면 형성은 한쪽은 의미, 한쪽은 소리. 그러니까는 의미 요소, 발음 요소를 합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 형이 뭐냐면 이건 형은 모양이잖아요. 성은 소리고 소리 성자 성이 의미인 건 알겠는데 왜 모양 형자가 뜻이 됩니까? 한자는 모양 자체에서 뜻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은 뜻이에요. 성은 의미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거 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문자랑 입구자 합쳐가지고 물을 문자 되죠. 여기 귀자가 들어가면 들을 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 숫자랑 풀을 청자랑 합치면 맑을 청자가 되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 문이나 청은 소리, 이게 물을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을 문의 문이라는 의미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는 건 입으로 묻는 거니까 이 부분이 뜻과 관련된 부분이구나. 이게 맑을 청자예요. 물이 맑다라는 의미의 청자인데 청이라는 음은 이 풀을 청에서 왔고 맑다라는 의미는 이 물 숫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은 의미 요소, 한 부분은 발음 요소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회의랑 형성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죠. 공통점이라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글자를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의미 갖는 글자를 만든 거예요. 참고로 이 형성과 회의는 한자 어휘, 수많은 한자 어휘의 대부분이 이 형성과 회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형성 문자예요. 한자 어휘가 만자다 그러면 형성 문자가 한 8,000자 정도, 80% 정도 돼요. 형성 문자가 어휘수가 가장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형성 문자의 원리를 깨우치면요, 처음 보는 어휘, 처음 배우는 어휘라도 그 음과 뜻을 적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유추는 할 수 있어요. 풀을 청자를 처음 봤어요. 근데 형성 문자야? 그러면 물수가 들어갔으니까 물과 무슨 관련된 의미겠고 청자가 아마 도금 그 발음 역할을 해서 저거는 아마 청이란 음을 가진 물과 관련된 뜻을 가진 글자일 거야.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그 영어 어휘 공부할 때도 어근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 어근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처음 보는 영어 어휘도 의미를 비슷하게 유추해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한자도 형성 문자의 원리를 깨우치시면은 처음